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대원대 운동재활과 김현태입니다. 저는 먼저 일단 체육학을 용인대학에서 학부 학사를 진행을 했고요. 한양대학교에서 생활 스포츠과로 해가지고 운동생리학을 제가 전공을 하고 2000년도에 사실 대원대학교에 레저 스포츠과가 있었는데 레저 스포츠과에 2002년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거의 18년째 재직을 하고 있는데 이거 제가 이제 레저 스포츠에 대한 개념에서 저희가 2011년도에 운동 재활과라는 이름을 아마 제 기억으로는 아마 제 조사로는 가장 먼저 저희 학과가 전국에서 운동 재활이라는 명칭을 학과를 아마 접목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11년도부터 도전을 했는데 이 재활이라는 용어를 이제 치료 의료 쪽에서 제한된 어떤 분야라 그래서 학과를 쓰지 못하게끔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4년간을 학교하고 싸우고 교육부랑 싸워가지고 운동재활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2015년도에 저희 과가 운동재활과로 이름을 이제 붙였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재활의 개념에 대해서도 많은 좀 공부도 했었고, 그 다음에 좀 아직도 제가 재활과 치료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올해는 사실 저희 과가 운동치료학과로 이름을 좀 바꾸고 싶어서 교육부하고도 계속 이야기를 했었고, 학교 차원에서도 물리치료과하고 계속 좀 이렇게 언쟁도 좀 주면서 나누면서 어떤 그런 것들을 개척을 해가고 있는데, 올해는 저희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일단 이름을 치료과로 이제 운동치료과 이름을 못 바꾸는 상태인데, 오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서 고민을 해야 될 내용들도 사실은 안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일단 재활에 대한 개념을 그런 것들 좀 고민하고 생각해 보면서 우리 전체적으로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지금 뭐 센터장님도 계실 것이고 또 공부를 하고 계시는 석박사 선생님도 계실 것이고 다양하게 계신데 한번 그런 고민을 가지시면서 한번 이 재활의 개념을 같이 공부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파트는 뭐 방금 우리 김경 교수님께서 강의했던 내용처럼 뭐 다양한 자료가 들어가서 좀 이렇게 부연 설명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어떤 여러분이 그냥 읽어도 다 이해가 될 만한 내용들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지루한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의문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서로 소통하면서 강의를 이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저는 운동발달재활사라는 여기 아마 명칭을 여기 제가 붙여놨는데 요거 조금 생소하실 거예요. 운동발달재활사라는 명칭을 한번 여러분들 쳐보셔가지고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마 여러분들도 굉장히 좀 관심을 가질 만한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분야가 어떤 분야냐면요. 이 발달이라는 개념은 장애인하고 관계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재활이다 그러면 노인들이 다시 회복하는 과정에서 연결되는 건데 이 과정이 저는 이제 어떻게 봤냐면 운동발달, 장애인 아이동을 통해서 그리고 재활, 노인들을 관련되어 있는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기능사라는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하고 저희 과에 사실 교과 과정을 접목을 해서 이 과정을 지금 이용을 하고 접목해서 지금 교육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생들 졸업을 하면 이 과정에 관련되어 있는 자격증을 이수를 해서 운동의 개념은 저희 학생들이 PT사로 많이 갑니다. 가고 운동 재활사라는 이제 어떤 명칭으로 운동 처방사 민간 자격증을 취득해 가지고 주로 이제 한방병원에 운동 처방사로 이제 취업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영역은 운동 발달 재활사라고 해서 장애 아동 바우처 센터에 전문 기능사로 이렇게 이제 취업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세 개의 코드로 저희 학생들 뭐 3, 40명씩 이제 학교로 들어오게 되면 그 많은 인원들을 똑같은 영역으로 취업시키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운동 영역 그리고 병원에 있는 어떤 그 처방사나 재활 영역 그리고 아동 바우처 센터 영역 그래서 세 개의 영역으로 좀 구분시켜서 전공의 관심도를 가진 방향에 따라서 취업을 시키고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뭐 여러분들 들어가셔서 보시면 아마 비전이 있는 부분들이 좀 되시고 하시는 일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먼저 이번 학습 과정 1장에서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재활
팀원들은 자신의 역할을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는 이제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 재활에 대한 전문적인 직업인의 자질, 어떠한 자질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좀 들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재활에는 목적과 그리고 목표, 원칙이 있는데요. 어떤 목적과 목표, 원칙을 갖추느냐에 따라서 성공적인 재활이 과정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검사와 그리고 프로그램의 과정 그리고 목표의 관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는 재활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것들에 특히 이제 결과입니다. 결과에 기초로 한 것을 우리가 갈 때 우리 재활 과정에서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여섯 번째로 치료적 운동 프로그램에서 기본 개념, 그 개념들과 또 여러 가지 요소들의 어떤 관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환자들은 여러 가지 이제 그 손상에 대해서 회복하는 과정에서 고통의 단계를 겪게 되는데, 이런 고통의 단계를 겪고 있는 환자들한테 우리 임상 운동사들이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 조금은 간편하고 간단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또 중요한 내용들인데요. 그냥 간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분들이라 한번 제가 먼저 여러분들이 뭐 읽어서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지만 이번 기회에 제가 좀 정리를 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서 전달하는 개념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먼저 제가 이 내용을 듣고 나서 제가 처음으로 저도 이제 여러분들 전달하기 위해서 공부를 좀 했는데요. 뭔가 이렇게 전개적인 부분들이 있는 게 아니라 갑작스러운 어떤 개요들이 툭툭 튀어나오면서 설명을 해서 저도 이걸 이해하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정리하는데 한 5일 정도 걸렸고요. 어제하고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하고 좀 더 편하게 잘 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전달하면 좋을까 하다가 오늘 아침에 급하게 이 이제 체계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1장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카테고리가 총 8개 카테고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재활팀의 구성원. 재활팀에는 재활은 혼자서 하면 안 되고 임상운동사의 역할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재활팀의 구성원이 잘 구성이 되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카테고리가 구성원이고요. 나머지 이제 작은 또 소제목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팀 구성원과 구성원 간에 서로 상호 교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각각 팀 구성원별로 상호 교류하는 내용들을 좀 설명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직업의식의 질적 요소가 어떤 것이 있고 이런 것들을 올리기 위해서 전문가로서의 어떤 역할들이 되어야 되는지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재활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재활 원리, 목표, 그다음에 검사 방법, 진도, 결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갈 때는 재활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섯 번째는 치료 운동에 있어서 보니까 어제도 제가 강의 내용을 좀 수강을 했는데 다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보니까 유연성과 관절 운동 범위, 근력, 건지구력, 그리고 고용 감각과 허용력, 민첩성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 요소를 사실은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일장을 하고 난 다음에 수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교과 과정이 이제 조금 이렇게 바뀌면서 제가 오히려 깊이 수업을 하신 다음에 이 내용을 또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는 경기장으로 우리가 복귀하는 기준을 어떻게 둘 것인가에 대한 내용, 그리고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오는 그런 단계와 그리고 그런 단계를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라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체계도에 맞춰 가지고 가장 먼저 제시하고 있는 첫 번째 여러분 교재의 4페이지의 내용인데요. 먼저 이 운동사 팜3라는 이 운동사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이 내용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팜3라는 어떤 임상 운동사가 이 공인된 보조 운동사의 이제 여러분처럼 이렇게 공인된 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보조 운동사로 이제 근무를 한 후에 정식적인 부분 기관에 이제 정식 직원으로 이제 이렇게 운동사로 이제 코디네이터라는 어떤 영역으로 취업을 하게 되면서
첫 번째 이제 맡았던 업무가 풋볼 선수 중에 이제 1급 쿼터백인 밥스 선수의 이제 전방 십자인대에 대한 재활을 담당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활하는 과정에서 밥스리라는 사람이 고민이 이제 쌓이게 되는데요. 밥스하고 밥스 부모가 그리고 코칭 스태프에 대한 불신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 불신에 대한 부담감을 안게 되었다라는 이제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팜3는 이제 스스로 생각해 보건대 이 불안감의 원인이 뭔가라고 해서 세 가지의 내용을 짚어봤는데 밥스의 부상 정도 때문이고 밥스가 부상을 크게 입어서 그 부상 정도 때문인지 아니면 밥스 선수가 예전에 손상을 입어서 그런 손상을 치유하는 과정에 경험이 있어서 그 고통을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인지 아니면 지금 막 이 현재 코디네이터로 들어와서 그 경력이 짧은 팜3를 믿지 못하는 이유 때문인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불안감의 원인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그걸 과정을 헤쳐나가는 과정에서 팜3가 생각한 해결 방안은 바로 첫 번째 환자와의 그리고 구성원 간의 신뢰 회복이었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함께하고 있는 팀 구성원들 간의 이 교류가 가장 중요했다라는 그 결과 그리고 해결 방안에서 결론을 얻었다라는 내용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벌써 딱 읽어봤을 때 맨 첫 번째 이야기하고자 하는 운동사로서의 가장 큰 좋은 요인, 해결 방법은 바로 신뢰감 회복이라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대인관계가 중요하다라는 내용을 소개하기 위해서 팜3 이야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팜3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해서 첫 번째 이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 팀워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앤드류 카네기라면 누구나 다 이제 유명한 사람으로 알고 계시죠, 그죠? 카네기가 이야기한 내용을 제시하는데 팀워크는 공동의 비전을 향해 함께 협력해야 하는 능력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협력의 경제는 바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에게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 함께 일해야 하는 협력이 중요하게 각인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이제 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팀워크 협력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신호적 운동에서 공동의 목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를 성공적으로 재활시키는 것. 이게 가장 큰 목적이겠죠. 그죠? 지금 제가 이런 이제 과정들을 이야기를 하고 방금도 이제 교재를 보면서 이 교재의 내용, 우리 선생님들이 또 어떤 일의 영역에서 일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교재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되게 스포츠 운동사, 우리가 이야기하면 스포츠 선수를 관리하는 AT 개념으로 많이 이제 책에 실려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분이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부분을 보면 우리가 AT 선수를 관리하는 것보다는 일반인들을 관리하는 경우가 좀 더 많으실 것 같고요. 방금 수중재활 하면서도 많이 이제 그러라고 했던 이야기가 이제 노인들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죠? 우리의 대상이 아마 50대부터 시작해서 70대 사이에 있는 노인 대상을 하는 그런 또 관리를 하시는 선생님도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조금 이제 스포츠 쪽으로 너무 강의가 이루어지겠지만 포커스는 그쪽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다 생각하셔서 재활의 의미를 담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환자의 성공적으로 재활시키는 것에 초점이 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는 공동의 목표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고요. 제1장은 운동사가 다른 사람들과 직접적인 상호작용, 그리고 재활의 목표와 목적, 그리고 좋은 재활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 등을 우리가 같은 것이 재활의 기본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작업은요, 아주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이 장은 운동사가 현실화될 수 있는 공동의 비전을 발견하기 위해서 팀 구성원들이 어떻게 함께 일을 해야 되고 누가 그 과정에 영향을 주는지를 이해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하는 것이 뭐냐면 재활팀의 구성원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게 나와 있는 이 재활팀의 구성원들이
병원이나 아니면 우리 그 뭐 태능성촌 같은 그러한 경우에는 이렇게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우리가 뭐 이야기하고 있는 일반 재활센터 그리고 뭐 운동치료센터 이런 부분에서는 뭐 100% 적용되지는 않겠지만 최대한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가 담겨져 있을 때 재활팀 구성원의 철저한 구성이 아마 환자의 재활에 크게 기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재활팀 구성원 내용 안에서 환자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자는 의사나 임상 전문가의 의학적인 치료 또는 다른 재활팀으로부터 재활을 받는 자, 수여받는 사람을 환자라고 칭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재활팀의 구성원을 1차 팀하고 2차 팀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재활을 하고 환자가 선수가 나중에 경기장으로 복귀하는 데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고요. 그 과정에 그 외에 환자의 손상관리뿐만 아니라 그 외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또 재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성원들을 또 여기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면 첫 번째 재활팀 구성원에 보면 여러분의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의 대상이 되는 운동사. 그래서 캐나다 쪽에 내용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교재에는. 그래서 운동치료사라고 이제 그 나라에서는 칭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이 운동치료사라는 개념을 물리치료사들이 지금 영역을 확보하면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도 같이 한번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재활에서 운동사. 제가 이제 운동사 또는 운동치료사라는 명칭으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반복적으로 용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의사, 대상자가 되는 환자가 팀 구성원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병원 제2의 과정에서 주로 적용되는 정형외과 의사. 약간은 생소하지만 발 전문가와 안과 의사가 이렇게 구성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죠. 카운셀링을 주로 많이 할 때 쓰고 있는 접목하고 있는 심리학자 또는 상담사가 포함이 되고요. 물리치료사가 여기서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 구성원 외에도 운동선수들에게 꼭 필요한 부가적인 1차 팀 구성원을 구성할 때 고려될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운동 선수 훈련 학생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헬스케어를 담당하는 학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저도 조금 궁금해서 여러분 고민을 해봤는데 이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실습생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뭐 경기 우리가 그래서 어떤 선수팀에 가보면은 코치뿐만 아니라 코치를 우리가 경기장마다 돈이 많은 학교나 팀 같은 경우는 트레이너를 쓰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뭐 학교하고 MOU를 맺어가지고 경기나 아니면 시즌이 있을 때만 이제 로테이션 하면서 저희 학생들도 테이핑도 해두고 마사지 해주고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관리를 해주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학생들 그리고 이제 부모와 또 뭐 선수가 기혼자라면 배우자 그리고 이제 코치 그리고 학교의 어린 선수 같은 경우는 학교에 있는 간호사까지도 이런 부가적인 팀 구성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2차 재활팀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재활팀 구성원은 지금 손상이 일어나서 환자를 회복시키는 과정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2차 재활팀 같은 경우는 선수가 경기장으로 다시 복귀한 이후에 어떠한 상황에서 일어날 경우를 예상을 하거나 아니면 다시 재손상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팀 구성원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응급구조사라는 우리나라는 응급처치가 아니라 구조사죠. 응급구조사. 그다음에 자세를 교정하는 자세 전문가, 교정 전문가, 그리고 약사, 그리고 이제 역시 마찬가지 여기에 영역에서 다시 연결되지만 지속적인 운동사의 역할도 필요하고요. 운동생리 학을 한 전문가, 그리고 이제 변호사와 관리사에 대한 내용은 후반부에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나오니까요. 그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동료라는 것들이 이제 대상자들이 제2의 팀 구성으로 활동하게 되고, 그다음 여기 때 부가적인 구성원들로 보면 운동부의 동료, 장비를 관리하는 장비 관리사, 그다음에 학생이면 교사, 운동부를 관리하는 뭐 후원해주는 후원사나 이런 것, 팀 이런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대상자들이 팀의 구성원으로 포함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뭐 학교 체육을 하시는 분 아니면 트레이너 하고 계시는 분 또는 개인적으로 학생들을 선수를 양성하고 있는 분들 아니면 뭐 재활센터, 운동치료센터를 따로 하고 계시는 분들끼리 각자에게 맞는 내용들 중에 최대로 많은 좋은 조건들을 만드는 것이 좋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구성원들 중에 운동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사에 대한 역할이 가장 크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자, 운동사라는 개념으로 쓰고 있고요. 여기서. 그래서 이 운동사는 스포츠 관련 현장에 계시는 우리 전문가를 운동사라고 지금 칭하고 있고 이쪽에 교재에서는요. 그리고 또 한 영역에서는 헬스케어 전문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운동건강관리사라는 이제 어떤 그 영역이 있죠. 그런 영역에 계시는 분들을 헬스케어 전문가라고 해서 따로 이렇게 이제 구분되어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운동사 같은 경우는 운동이라는 환경에서 근골격계 손상에 대한 재활을 담당하는 임상 전문가. 환자를 매일 접촉하는 동시에 팀 구성원 모두와 빈번히 접속하는 리더이자 코디네이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코디네이터 영역이 굉장히 크죠. 코디네이터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범위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작과 함께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사람으로서 시작과 함께 과정과 결과까지도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디네이터라는 명칭이 아주 적절하다고 이야기를 저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헬스케어 전문가 같은 경우는 운동이 아닌 일반적인 환경에서 발생한 근골격계 손상의 재활을 담당하는 전문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주로 뭐 우리가 산업 현장에서도 손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죠? 또 이유 없이 노화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이유 없이 자고 일어났는데 어떤 손상이 일어나서 기능이 제한이 되고 통증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 헬스케어 전문가들에게 이 손상의 재활의 담당 전문가가 책임을 지고 그리고 임무를 가지고 해결해야 될 대상자들이죠. 그죠? 그래서 좀 구분을 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아마 지금 현재 계시는 선생님들도 헬스케어 전문가 위주로 업무가 많이 이루어지고 계실 거고요. 저희 학교에서도 여기에 있는 전공자보다는 여기에 있는 전문가를 키우는 헬스케어 전문가를 키우는 쪽으로 많이 초점을 맞추고 교육과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운동사와 헬스케어 전문가 그 어느 누군가가 되든 간에 어떠한 영역에서 일을 하시든 간에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은 스포츠나 신체 활동에 참가 중에 손상이 빨리 회복될 수 있게 지원하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해 주고요. 또 재발하기 전에 그 재활이 필요로 하는 환자를 미리 관리해서 보살피는 영역까지 이제 담당하는 것으로 주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사가 지켜야 해야 될 임무에 대해서 여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상 운동사는 그 역할에서 대인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인관계를 강조하고 있고 두 번째가 기록입니다. 끊임없는 기록의 습관을 가지는 것. 세 번째가 교육입니다. 이 환자와 연계되어 있는 매개체들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 역할을 담당해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대인관계 기술입니다. 대인관계 기술을 보면 환자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고 환자의 마음을 우리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해야 되는 관리해야 되는 감정이입이 반드시 있을수록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에게 운동사는 항상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활발한 성격, 활달한 성격을 가지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전문가로서의 행동이 굉장히 중요한데 항상 사려 깊은 마음을 가지시고 환자나 그리고 뭐 가족이나 뭐 대상 코치 여러 함께 하고 있는 팀 구성원들한테 대한 존중하고 있는 바른 예의도 필요하고요. 또 당당한 자신감 그리고 또한 생활하는 데 있어서 사생활이 정직해야 되고 성실한 자세를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모나 팀 주치 그리고 팀 구성원들에게 신뢰감을 갖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신뢰감을 갖추는 데는 전문 지식,
그리고 기능적 능력과 기술이 함께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노력이 필요하다. 연구와 노력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 또 후반부에 다시 또 거론되면서 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적극적인 경청인데요. 가장 초보자라 하면,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부분에서 제가 이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건, 저도 이제 18년째 이제 교직에 있는데, 제가 처음 교직에 교단에 섰을 때 정말 열심히 했던 게 뭐냐면 학생들에 대한 경청과 소통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실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경험이 떨어진 경우에는 경청과 소통에 많은 시간과 가지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경력이 쌓이고 여러 사람들의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경력이 쌓이고 여러 사람들이 신임을 얻게 되면 그때부터 이 경청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가 갖춰져 있는 이 갖춰져 있는 어떤 체계에서 여러 사람들의 사항들을 무시하면서 거의 직설적인 방법들을 이야기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이게 접촉법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접촉법에 보면 탑다운 어프로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텀업 어프로치라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탑다운이라는 것은 뭐냐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지시를 해서 내려오는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텀업 방식은 밑에 있는 실무자들끼리 모여서 사항이 발생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회의하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서 부족한 것들을 윗사람에게 이제 위에 가장 높으신 팀장이랑한테 보고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게 하는 방법들이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서로 장단점이 이제 있다고 하네요. 그런 것들을 서로 병행해서 잘 활용할수록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적극적인 경청과 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이해 능력이 트레이너 중에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기록인데요. 손상과 평가, 재활 처치, 치료에 대한 부분들 아마도 지금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은 이걸 누누이 현장에서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꼼꼼하게 기록하는 습관이 매우 중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습관들이 결론적으로 환자의 효과적인 재활법 그리고 성공적인 재활법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제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고요. 경기장으로 복귀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진행되는데 이 내용은 제4장에서 아주 심도 있게 상세히 이제 제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교육입니다. 교육은 환자들에게 이제 그리고 가족에게 코칭을 대상으로 교육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교육이라고 보다는요 조금은 이 소통을 통해서 어떠한 내용을 이해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손상 정도 그리고 치료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생기는 어떤 재활에서 반응, 환자가 보이는 반응들이 어떤 내용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이렇게 예측을 해서 환자와 가족 코치에게 미리 일러두고 미리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결국 필요하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환자에게 재활 과정을 이해시키시고 적어도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거 미리 제시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모, 가족에게 두려움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가족이 두려움이 없어지고 가족들에게 어떤 그런 밝은 부분이 생겨야 환자를 또 관리할 때, 또 제가 프로그램을 할 때, 또 여러 가지 또 지원을 할 때 좋은 역할을 하고 기여를 하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이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제시하고 있고요. 다음 코치는 재활 마무리될 때까지 올바른 평가, 독단적인 코치의 역할을 하지 않고 이 교육을 통해서 환자의 환자의 입장에서 올바른 평가가 이루어지고 지속적으로 재활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들이 지원될 수 있도록 코치에게 당부하는 내용들이 교육되어야 된다는 것들이 여기서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학생운동사인데요. 이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운동사는 방금 말씀드린 실습생 또는 이제 어떤 현장에서 취업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인턴 같은 경우 좀 3개월 전에 인턴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인턴에 있는 보조 인력들을 우리가 학생운동사라고 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구성원 중에 이제 의사입니다. 의사는 의무팀의 책임자입니다. 책임자로서 환자의 손상을 진단하고 처치하는 과정을 이제 결정하는 과정인데요. 실제 이제 우리가 선수에 대한 스포츠 재활에서 의사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할 때에 이 현재의 그
의사의 역할은 그렇게 크지가 않죠, 그죠? 전부 다 우리 운동치료사나 우리 현장에 계시는 운동사 선생님들의 순수한 어떤 연구와 공부로 인한 단계된 경력으로 통해서 이제 의사의 역할까지 이제 담당하시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의무팀의 의사들은 이제 처치 과정을 모두 결정하는 결정자이면서 재활 프로그램을 점검하는데요. 이 재활 프로그램은 당연히 우리 운동사가 만들어야 됩니다. 운동사가 만들어 구성한 프로그램을 점검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됩니다. 팀 주치의와 운동사는 반드시 상호 협조하고 서로에게 존경심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패턴들 보면 지금도 뭐 진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이렇게 의사의 의존력이 굉장히 크고 의사가 옆에 있음으로써 신뢰가 크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우리 치료하시는 운동치료 센터장님들이 보면 이제 의사 선생님하고 이제 컨택을 해가지고 병원에 바로 옆에서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환자를 보내주고 또 거기에서 서로 이제 또 수익을 나누고 하는 그런 패턴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서로에게 이제 이 존경심이 잘 유지되는 과정 경우에는 아주 오래 유지되고 좀 더 사업이 확정되는 과정들이 많은데 뭐 이렇게 보면 의사의 위치가 우리 임상운동사에 대한 위치를 거의 좀 무시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좋지 않게 헤어지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서로 상호 협조, 존경심이 굉장히 유지되어야만 환자에 대한 원만한 대화가 환자에 대한 재활에 크게 기여하는 부분들이 필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이 필요할 땐 재활 구성원, 환자, 가족들을 교육하는 것은 팀 주치의 책무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러한 책무를 우리가 이행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건 대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화가 가장 중요함으로써 서로 존경심과 협조를 통해서 대화하십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환자를 회복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그 열쇠는 대화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대화를 하십시오라고 여기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가족인데요. 가족은 거의 뭐 손상을 회복하는 과정 내에서도 가족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계속 병원 치료뿐만 아니라 우리가 대체적으로 이제 병원에서 치료적 요법으로 이제 거의 병원에서 이제 나오고 우리가 치료적 운동을 하게 되면 병원에서 저기 아닌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재활을 받는 경우가 많죠, 그죠? 그럴 때 재활 프로그램이 이제 제시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 환자에게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가족이다. 그래서 가족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운동사는 가족과 빈번한 접촉과 소통 그리고 대화를 통해야만 이 환자에게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코치와 관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치는 환자의 현재 상태에서 임상운동사의 정보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마찬가지 정보를 서로 신뢰합니다. 임상운동사가 정보를 주는데 코치와 관리자들이 임상운동사를 신뢰하지 않으면 그 정보를 무시하고 코치 나름대로 관리자와 나름대로 선수를 어떻게 경기장에 내보낼 수도 있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해결 방법을 선택하게 되겠죠.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자꾸 소통하면서 정보가 제시가 돼야 됩니다. 부상 있는 선수가 연습과 시합에 참가하지 않도록 철저히 제한해 줄 것을 당부해야 되고요. 부상 선수가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팀 미팅, 전략 회의 등에 함께 포함될 수 있도록 코치와 관리자에게 당부해야 합니다. 뒷부분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슬픔의 단계, 환자가 슬픔의 단계라는 것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손상을 하게 되면 스스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우울증 같은 비슷한 것이 이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런 우울증을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환자에게 이렇게 이러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보조 활동이나 아니면 전략 회의에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줘서 소속감을 느끼게 해줄 수 있도록 코치나 관리자에게 당부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환자 나와 있는데요. 환자는 자신의 손상이나 치료 지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들을 숨기지 말고 신속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역시 마찬가지 환자에게 가깝게 다가가면서 환자에게 좀 더 친근감을 유지하고 가족과 같은 느낌을 갖도록 해야만 환자는 자기에게 있는 모든 이야기들을
임상운동사에게 제시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역시 대화가 중요하다. 환자는 재활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의사나 운동사의 지침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대화하고 소통하십시오. 운동사를 통해서 제공된 재활 프로그램은 환자의 성공적인 재활의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재활 프로그램을 얼마나 하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꼭 선수뿐만 아니라 저도 이제 학교에 있지만 개인적으로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수술을 진단을 받고 수술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 병원을 찾아서 수술하지 않는 방법을 찾는데도 불구하고 수술을 진단한 사람들이 학교로 찾아 들어옵니다. 소문을 듣고 찾아 들어오면 실제로 뭐 제가 학교에 있으면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하면 되지 않지만 학생들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임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분들을 좀 모시고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분들의 이제 효과 차이는 결국은 딴 거 없습니다. 재활을 그때 와서 받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해보면 재활 프로그램을 얼마나 수행하고 이행해 왔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이 효과가 제가 예상했던 6개월에서 거의 뭐 2개월, 3개월 안에도 해결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재활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 재활 프로그램, 물론 이 재활 프로그램을 많이 할수록 이 수입을 창출하고자 하는 우리 저기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조금은 손해입니다. 그렇죠? 손해인데 이 재활 프로그램을 잘 활용해서 장기적인 프로그램도 만들어가면서 가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재활 프로그램의 이 이행이 가장 잘 될 수 있도록 환자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 외에 이제 기타 팀 구성원으로는 보면 재활의 특별한 능력이 요구될 때 동원되는 구성원들인데요. 발 전문가, 그리고 정형외과 의사, 안과 의사, 심리학자, 물리치료사, 한국구조사 이런 경우는 특정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이제 요구되는 것들이고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구성원 중에 우리가 적어도 변호사와 그리고 학교 행정가, 팀 동료들을 우리가 같이 팀 구성원으로 넣어야 되는 이유는 변호사, 과실 유무의 부분들이 이제 확인을 할 때가 생기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죠? 이번에 경기를 보시면 사이클에서 어떤 그 프랑스 여주가 아웃도어 프로그램에서 사이클을 하고 있는데 몇백 명이 자전거를 아웃도어에서 지금 경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 독일에 있는 할머니, 외할머니인가한테 자기 안부를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피켓을 들고 있다가 자전거 타고 있는 경기 선수하고 부닥쳐가지고 한 100명이 넘어지면서 엄청난 사고가 있었습니다. 환자 팔이 부러진 선수가 있었고요. 과다 출혈로 인해서 아주 쇼크를 받은 선수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경기장 사이클 연맹에서 여자한테 소송을 걸었다가 그 여자에 대한 여자가 이제 너무 뉘우침이 강해서 이제 이렇게 모든 걸 소송을 취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유로 다른 이유가 이제 개인 선수가 그 여자한테 그 여성한테 이제 이렇게 소송을 걸 계획이라는 이제 여러 선수들이 계획 것이라는 내용이 나오죠. 이런 이제 이 일들이 발생이 되면서 오면 그런 과정들에서 변호사 역할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과정 중에서 환자를 관리하고 또 환자가 예를 들어 보조 활동에 제시되지 않고 이렇게 소외되는 상황이 생기고 하면 학교 행정가가 나서서 이런 것들을 대처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필요하겠죠. 이럴 경우에 이제 추가적인 구성이 필요하고 후원자, 부상 선수들 후원자가 되는 팀 동료들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대인관계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대인관계를 위해서는 소통, 그리고 대화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운동사의 팀 구성원의 두 번째 카테고리인데요. 운동사의 팀 구성원 간의 상호 교류를 잘 하셔야 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환자의 대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책임 있는 대화를 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운동사는 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잘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말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좋지 않다는 거죠. 네, 그래서 구분을 잘 하시고 아주 약간은 좀 신뢰감 있는 화투법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대화 방법을 선택을 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선수 부상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는 선수에게 이렇게 상세히 손상에 대한 설명들을 하는 것이 별로 좋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심한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과 대화하는 곳에 좀 더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시고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부분에 접목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여기서 제시하고 있고, 자, 가족과 대화할 때 너무 전문 용어, 의학적 용어를 너무 쓰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병원에 가면 의사나 물리치료사들이 굉장히 환자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매우 작죠. 아주 작게 주면서 전문 용어를 쓰죠. 그래서 환자들이 제가 프로그램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소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운동치료사, 임상운동 선생님들은 이런 전문 용어나 의학적 용어보다는 아주 편안하게 기능학적이고 해부학적인 용어를 간단하게 쓰면서 제시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대화 상대를 흥분시키거나 화내지 말라. 어떠한 상황이 와도 흥분하지 말고 화내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상태가 양호한 경우에는 이렇게 주로 양호한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제시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그 사람은 한 번에 7가지 정도의 정보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너무 많은 정보를 제시하는, 제가 프로그램이나 또 뭐 환자에 대한 지금 사항을 너무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면 환자가 이해를 못하고 그걸 오랫동안 기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 몇 가지만 제시를 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특히 이제 몇 가지 중에 해상 방법을 가장 쓰는 것이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상 설명하고 해상하는데, 저는 이 재활을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들이 영상을 찍습니다. 그 재활하는 부분들, 또 예를 들어서 뭐 수기 재활을 할 때는 뭐 굳이 영상을 찍을 필요는 없지만, 수기 재활 이후에 뭐 뭐 근력 검사라든지 자가 도수 저항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구를 이용하는 등척성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영상을 찍습니다. 찍어서 그 영상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때로는 이제 유인물을 제시를 해서 그 유인물을 이용해 가지고 제가 프로그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제 주로 활용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대화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들은 뭘 고려하면 좋은지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 환자하고 대화를 할 때는 미리 한번 고민할 시간을 가져라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을 할 것인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일단 대화의 과정에서 언제 말을 할 것인가, 언제 말을 할 것인가, 그리고 대화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부분도 고민해 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아니면 오픈된 아주 즐거운, 아니면 뭐 음악이 나오는 공간, 뭐 여러 가지 공간을 선택하는 것도 매우 여기에 포함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따라야 되고, 대화 중에 환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려고 했습니다. 경청하라는 거죠. 상대의 반응을 관찰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질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서 재활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시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대화 과정에 꼭 한 번은 고민할 필요가 있는 내용들을 여기서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팀 주치의의 대화입니다. 주치의하고의 대화는 손상의 심각성, 손상의 정도, 손상의 치료에 대한 환자의 반응, 그리고 환자의 재활 프로그램 참여 성실도에 대한 공동인식과 소통이 필요합니다. 재활 과정에서 두 사람의 의견에 있어서 일치된 결과를 도출해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일치된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 서로가 대화를 하고 끊임없는 자료를 제시하면서 함께 소통을 해야 합니다. 결과가 도출될 때만이 결론적으로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자, 주로 이제 팀 주치에 대한 우리 여러분들 많이 이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전화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메일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개인 면담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이제 보고서를 통해서 서로 그 보고서를 주고받아 활용하는 방법이 이제 있다. 또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가족의 구성원과 대화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 부상의 대상자가 고등학교 이하인 경우는 가족 구성원의 대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가족 구성원과 대화는 선수 및 보호자에게 불안감을 진정시키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렇게 제가 재활 프로그램 적용 시에는 재활을 보다 촉진시킬 수 있는 지침 제한이 매우 용이한데요. 이 재활 프로그램을 하기 위한 지침을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에게 아주 철저하게 제한이 되어야 된다라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환자가 집에서 재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족 구성원의 역할은 다소 떨어집니다. 그렇죠? 자, 부상의 심각성이 높을수록 가족 구성원의 역할은 매우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상의 심각성이 높을수록 크고요. 선수의 부상 시기에 따라서도 가족 구성원의 역할이 매우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구성원의 역할은 세 가지가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가 가족 구성원과 가족이 함께 있는 공간에서 구성이 커지고요. 부상이 커질 때 가족 구성의 역할이 커지고, 또 부상 시기에 따라서 시즌이냐 비시즌에 따라서 가족 구성원의 역할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에 있어서 대화를 할 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코치, 그죠? 코치 관리자의 대화입니다. 대화를 통해서 환자의 활동을 통제하는 데 요구되는 정보를 제공하고요. 그다음에 손상의 원인과 정도를 코치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재활 프로그램의 성공에 코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인식시키고, 이 코치 역할이 환자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기회도 제공되어져야 합니다. 자, 다음은 2차 팀의 구성원과의 대화입니다. 다른 의료진에 맡겨질 때 이게 이제 제1차 과정에서 벗어나서 이제 다음 단계로 가서 의료진에 이제 갔을 땐 많은 정보들이 2차 팀 구성원에게 전달되어져야 합니다. 이때 운동사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죠? 운동사는 손상을 당한 현장에서 직접 환자를 목격한 사람이고요. 의료 전문가에게 손상과 관련된 직접적인 정보를 가장 많이 또 가지고 있는,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2차 팀 구성원들에게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차 재활팀 구성원 간의 대화도 1차 재활팀 구성원과 마찬가지로 솔직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전문성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화 시 주의할 점이 이제 있는데요. 대화 시 주의할 점은 여기 이제 히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아니면 캐나다 같다 대개 외국 같은 경우는 이 운동치료사의 영역을 매우 중요한 영역, 그리고 이제 신뢰성 있는 영역으로 인정하고 있나 봅니다. 그래서 미국 의료정보보호법에 이 운동사와 운동치료사에 대한 어떤 그 법적인 부분도 정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이제 제시된 상태인데요. 환자의 손상과 관련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지게끔 제시하고 있습니다. 헬스케어와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조항은요.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 되는 내용은 환자의 손상과 질환 내용, 그리고 건강 관련되어 있는 개인 신상은 타인에게 전달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시설과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헬스케어 환경에 영향을 주는 대화를 했을 경우에도 영장 또는 청구서가 이렇게 청구되도록 법적 제재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아직 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도 이제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하라는 규정보다는 운동치료사, 우리 임상운동사가 환자나 우리가 이제 적용하고 있는 대상자 또는 회원들에게 신체적 접촉에 있어서 어느 선까지 가냐에 따라서 문제가 이제 제시가 되고 있죠, 그죠?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더 우리가 고민하고 법적 제재에서 조금은 이렇게 서로 그러니까 인정받을 수 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운동사들의 어떤 안위가 보장될 수 있는 그런 권한에 대한 어떤 연구나 아니면 단체의 어떤 그런 노력들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서로 함께 모여서 서로 고민하고 함께 추진해야 될 내용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그 전문적인 직업인에서 질적 가치인데요. 지금 이제 제 강의가 되게 이제 이렇게 일방적인 뭐 이렇게 뭐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설명하고 영상을 보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 저 혼자 떠들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내용이라 조금 아마 힘든 과정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좀 제가 일단 휴식을 좀 취하시고요. 네, 두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양이 한 20페이지 정도 됐는데요. 2분씩 해서 한 40분 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1장의 내용은 이런 수업의 내용도 뭐 중요하지만 서로 소통해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에게 가지고 있는 재활로서에 대한 서로 가지고 있는 개념들에 대해서 서로 소통하고 이야기하는 내용을 통해서 많이 얻을 수 있는 것들인데 안타깝게도 제가 이렇게 마치 라디오 방송처럼 지루한 제 목소리를 듣게 돼서 너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단 한 페이지당 2분 시간 넘어가도록 제가 나름대로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단락인데요. 전문적인 직업의식의 질적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장에서는 여러분 11페이지 이제 내용에 이제 참조하시면 되는데 직업의식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전문적인 로서의 어떤 자질, 질적 가치를 높여달라라는 내용을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업의식이라는 내용을 최근 정보, 그리고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하려는 책임감을 가져라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 여기 함께 지금 여기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있는 과정에서 공부하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은 지금 직업의식이 있으신 거죠, 그죠? 본인 뭐 어떤 돈을 투자하면서 새로운 정보를 얻고 또 새로운 부분에서 기술도 배우려고 하는 이런 자체가 벌써 직업의식을 가진 자다라는 이제 부분입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이제 자신이 확신하는 기술을 본인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 기술과 지식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이 지금 현재 교재에 실려 있습니다. 그것이 직업의식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상운동사로서의 특히 이제 운동사로서의 전문인으로서 전문인의 되기 위해서는 직업 관련 협회의 활동적인 회원이면서 이런 회원들이 모여서 서로 긍정적인 기여를 참여할 때 전문인으로 인정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주정부, 우리는 주정부, 여기 미국의 지금 교재는 이제 외국 교재라 이제 주정부의 내용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정부죠. 정부에서 정한 법적 기준과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소속하고 있는 소속 기관의 그 윤리 강령을 이해하고 준수하면서 직업적 기준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을 전문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전문가로서의 책임을 이제 다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로서의 책임은 세미나 및 전문가 모임 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처치 방법 그리고 새롭게 개발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을 서로 이해하고 기술 습득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환자에게 새로운 처치 기술을 제공하려는 윤리적 도덕적 책임감을 끊임없이 이행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과 경의, 변함없는 직업의식을 갖고 환자에게 대하는 노력을 갖출 때 전문가는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전문인으로서 운동사의 전문인으로서 또는 뭐 꼭 전문인 운동사의 전문인이 아닌 전문가로서의 면모에 대해서 이제 좀 유사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전문가로서의 이제 면모, 그리고 전문가로서 해야 하는 행동, 그리고 실제 전문가로서의 활동, 그리고 윤리 및 법적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후반부에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로서의 면모는 뭐 여기 여러분들 현재도 잘 하고 계시겠지만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적절한 복장 착용입니다. 그래서 항상 단정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러한 복장을 단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이제 가급적이면 우리 뭐 재활센터나 아니면 치료센터 같은 경우 그런 부분에서 유니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니폼을 갖추는 것이 소속감도 좋지만 대외적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이미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동료들에게 운동사의 위상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이게 중요한 건 동료들에게 운동사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존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개 보면 뭐 현장에 가면 처음에는 위계 질서, 우리가 똑같은 운동사라 하더라도 대개 보면 뭐 같은 전공자이다 보니까 선후배 관계가 있을 것이고, 그죠? 이런 과정에서 보면 여러 말을 그냥 너무 쉽게 뭐 서로 이제 존칭을 취하면 대외적으로 보기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우리가 단정한 품위도 중요하지만 서로에게 위상을 지켜줄 수 있는 어떤 존칭, 이런 것이 크게 작용되니까 그러한 것이 면모에 들어간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전문가로서의 행동입니다. 환자 그리고 동료 그리고 다른 모든 이에게 정의와 관심을 갖는 열정적인 태도로 항상 갖춰라. 앞부분에 내용이 이야기했던 내용인데, 그죠? 열정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이 열정적인 태도가 유지된다면 다소 전문가로서의 경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능력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모든 부분들이 이 환자나 아니면 그 외의 가족들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이 열정적인 태도만으로도 전문가로서 부족한 부분들이 충분히 이렇게 이제 커버되는 그런 기회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자, 재활 중인 환자의 개인 신상에 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생활은 환자의 병력을 파악하고 노출된 몸을 확인할 때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여기 사생활은 바로 여러분들의 사생활입니다. 사생활에 가장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사생활에서 가장 많이 이렇게 환자나 아니면 우리 대외적인 어떤 관계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지적을 당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술이랑 담배죠, 그죠? 술, 담배인데 뭐 술 같은 경우는 좀 그렇던 부분이 뭐 어쩌다 우리가 이제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가능할 수 있지만, 담배 같은 경우 사생활이라고 기호품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뭐 지적은 하기 참 애매합니다만은 이게 흡연 우리가 신체를 접촉하는 그런 이제 업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뭐 담배 냄새 같은 경우 이런 것들에 그래서 이제 환자들한테 이제 조금은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부분에서 사생활은 환자의 병력을 파악하고 노출된 몸을 확인할 때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합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행태 부분들도 우리가 고려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도덕적, 법적 책임을 반드시 준수를 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행동에 있어서 도덕적인지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은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십시오. 자, 다음은 전문가로서의 실제입니다. 전문가로의 실제 활동입니다. 전문가로서의 활동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정한 전문가는 전문가 집단 모임에 참석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 단체에서 활동하는 과정에서 많은 정보를 얻게 되고요. 또 다른 부분들의 어떤 그런 전문가들을 만나게 되고 소통하면서 가까워지면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지게 됩니다. 저는 학과에 이런 부분들을 주로 이제 어떻게 변화를 많이 가져가냐면요. 사실 이런 뭐 집단 모임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저는 그 현재 우리 학생들이 시험 나가 있고 현장 실습으로 나가고 있는 그 공간에 있는 현장에 계시는 현장 전문가들, 대표님이나 팀장님들을 주로 많이 접하면서 그분들에게 사회적 동향이나 아니면 우리 운동 치료에 대한 부분들의 변화,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부분이 어떻게 가고 있고 법적으로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정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소통들이 이루어질 때 전문가로서의 어떤 능력이 그리고 가치와 그리고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높아진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전문가 단체의 요구는 회원들의 왕성한 활동이며 단체 활동을 통해 국가와 사회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지금 단체에 있어서 요구사항이 회원들의 활동인데요. 여러분들의 활동들이 단체에서 많이 이루어질 때 이 단체는 국가에 기여를 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고 기여할 수 있는 또 인정단체로 또 인정이 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또 기여를 하는 과정에서 신뢰감을 가지게 돼서 법적인 조치, 아니 법적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 또 우리 운동사들이 일할 수 있는 영역,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데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회원들의 왕성한 활동을 크게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떠한 전문가도 혼자 힘으로 불가능하므로 전문가 단체 활동을 통해서 인적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윤리 및 법적 기준에 대해서 꽤 많은 영역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 두 페이지 정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윤리 및 법적 기준은 이게 나타라 그래서 이제 여기 미국에 있는 부분 협회인데요. 여기서 행정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시간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이러한 뭐 윤리적 기준은 반드시 숙지해서 자기 스스로에 대한 회원들에 대한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고 또 운동사로서의 문제가 또 발생되지 않도록 운동사 안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중에 이제 정부의 규정 내용을 보면 주로 이제 대부분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은 면허 그리고 자격 등록 그리고 이제 면제 등에 대한 규정들이 많이 제시가 되어 있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요거는 뭐 결론적으로 규정의 내용이 이제 있는 거고 우리가 지금 이제 운동사로서 윤리와 법적인 기준에 우리가 응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의 내용을 중요시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동의고 두 번째는 이제 접촉인데요. 동의는 우리가 이제 여기 뭐 실제로 병원이나 아니면 병원에서 수술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의 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에 있어서 동의를 받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뭐 현장에서도 우리 이제 뭐 PT를 하는 현장이나 이런 데서 보면 꼭 회원에게 이제 동의서를 받죠, 그죠? 운동을 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적 책임이 이제 본인에게 있다,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받게 되는데 이러한 내용에서 보면은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건 동의를 받아야 되는 이유는 환자는 운동사가 제시하는 재활 과정에 이의를 갖고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그 권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운동사는 이러한 환자의 권한을 인정해야 되고요. 재활 과정에서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환자가 설득할 수는 있지만 이런 것들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운동사는 환자가 제시된 재활 운동을 이해하고 받아들여 동의가 있을 때 수행하십시오. 그리고 수행이 가능하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이런 경우죠. 발목 염자 부상이 이제 있는 체조 선수에게 이제 조금은 아까 이야기했던 수주 운동 보셨는데 수업하실 때 그죠? 수도 운동을 이제 제시하고 싶은데 수주 운동을 거부하는 경우가 이제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수주 운동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어깨 관절 부분에 부분 탈골이 있는 선수인데 농구 선수인데 메디신볼 운동을 이제 제시를 했는데 거부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이제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그 환자 여기 발목 환자 같은 경우 체조 선수 같은 경우는 예전에 어릴 때 뭐 물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을 수도 있고 그죠. 메디신볼 운동을 할 때 통증이 생각지도 않은 통증이 본인이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거부감이 이제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이러한 장기간에 이런 이제 거부감이 생겼을 때 뭐 단적인 거부감이 생겨가지고 소통을 통해서 아니면 조금은 이제 적극적인 강요, 약간은 강요를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하다가도 장기간 거부한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셔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뭐 자신감, 결여, 두려움, 통증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소통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가 그 원인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해결 방법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가장 큰 것은 뭐냐면 환자와 실감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실감을 형성할 때 우리가 환자가 거부한 내용도 동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건 우리도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많이 고민하는 부분들이고요. 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어떤 법적인 문제에서 많이 또 이렇게 생기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접촉입니다. 접촉. 환자의 환부의 경직 정도, 그리고 온도, 통증 혹은 부종의 정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접촉 시 환자의 감성과 반응을 고려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부를 접촉할 때는 이러한
접촉적인 그런 환자에 대한 부담감과 불쾌감을 줄이기 위해서 경직이 있는 주변 부위부터 촉진해 오면서 이제 뭐 접촉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운동사에 이제 손이 차가운지 따뜻하게 항상 관리를 한 상태에서 또는 뭐 요즘은 이제 이렇게 그냥 촉진하는 것보다 반드시 의료용 장갑을 끼고 접촉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많이 제시가 되고 있죠, 그죠? 이런 것들 부종의 정도 이런 것들을 확인할 때 조심스럽게 접근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히 민감한 신체 부위입니다. 특별히 신체 부위에 민감한 신체 부위 접촉 시에는 의무상이 이루어지는 책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환자에게 반드시 인지하고 촉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격리된 공간은 피하는 것이 좋고요. 환자의 이의가 제기될 만한 그런 공간은 절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뭐 우리 여성 트레이너나 여성 운동치료사가 남성 환자에게 그렇게 접촉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큰 뭐 문제가 많이 발생되지 않겠지만 남성 우리 운동사나 운동치료사가 여성 환자에게 접촉을 할 때는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경우도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오해도 불러들이는 이런 일도 있죠. 그래서 운동치료사들의 그 입장이 곤란해지는 것들이 있으니까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여자의 환자를 대상으로 신체를 접촉할 때는 반드시 우리 여학생을 같이 동석시키고 이런 이제 과정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금지식 문을 열어두기, 일반적인 공간에서 처치하기, 조금이라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 미리 대비하기 이런 것들이 이제 제시되고 있는데요. 만약 이렇게 환자의 반응을 우리가 이렇게 접촉하는 과정이나 확인하는 평가하고 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반응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본인이 추측에 의해서 예측에 의해서 평가하고 하지 마시고 다른 전문의를 함께 진행을 해서 동료 그 운동사나 아니면 전문가 그 외의 전문가들을 함께 동석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접촉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접촉이 가능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 운동 재활이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선도 우리가 꼭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운동 재활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또 부분도 제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 환자를 어떤 영역에서 연락이 왔는데 환자가 그 물리치료사입니다. 물리치료사인데 운동재활하는 곳에 와서 수기재활을 하는 곳에 수기재활을 받다가 갑자기 물리치료사를 물어보면서 이걸 브레이크를 걸어가지고 신고를 해가지고 보건소에서 계속 장기적으로 이렇게 와서 법적 대응이 일어난 일도 있을 거예요. 또 하물며 어떤 사람은 이런 과정들을 누가 신고를 했습니다. 수기재활을 했는데 헬스장에서 수기재활을 했는데 보건소에서 와서 신고를 해가지고 왔는데 환자가 특별하게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수기재활을 한 게 아니라 내가 아파서 우리 트레이너한테 조금 이렇게 촉진을 해달라고 이야기했다. 그래서 운동하는데 도움을 받게 됐다. 이렇게 좋게 이야기를 한 상태에서 여러분의 조사 끝에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이런 행위를 해도 된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또 법적으로도 좋게 해결돼서 어떻게 보면 법적인 문제가 없는 그런 내용들도 지금 나오게 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또 세미나에 있어서 부분에서 장애인들 안마하는 부분에서 우리 지금 이제 장애인들의 그 안마는 법적으로 보장을 받고 있죠, 그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이 안마를 했을 때 소송에 걸렸는데 법적으로는 안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소송에서 또 이겼대요. 관계없이 재활하는 수기 재활 마사지 이런 것들을 했는데 별 문제가 없이 그냥 해결됐다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 또 이것들이 되게 이제 판례로 되면서 오픈되는 입장에서 그게 이제 장애인 협회에서는 굉장히 불쾌감을 제시하는 그런 또 이야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접촉들에 대한 문제들이 우리가 발생이 된다라고 해서 굉장히 윤리적 법적 부분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좀 잘 보시고 판단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재활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인데요.
재활 프로그램에는 첫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게 구성 요소로서 원리와 목적과 목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활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구성은 세 가지의 원리와 그리고 재활의 목적과 목표를 기본으로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 세 가지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교재에는 이 세 가지의 원리에 대해서는 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송구스럽지만 세 가지 원리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제가 좀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여기서 세 가지 원리의 이야기보다는 이 원리에 있어서 7가지 원칙을 지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원리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리와 목적은, 여기서 원리와 목적은요,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원리와 목적은 변할 수 없다. 왜냐하면 원리와 목적은 딴 거 없습니다. 손상당하는 환자의 경기 현장으로 복귀입니다. 그것도 완벽한 거의 이 회복을 통해서 복귀하는 것이 이제 목적이죠. 근데 이 목표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환자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것은 목표다라고 이제 얘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원리에서 재활에는 재활의 기본적 토대가 있는 7가지 원칙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좀 보니까요, 우리가 이제 트레이닝의 원리, 운동 처방의 원리하고 좀 거의 비슷한 흡사한 이제 그런 운동을 하거나 트레이닝을 할 때 그런 원리를 지켜야만 아주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다라는 내용에서 제시된 것 같아요. 그래서 7가지 원칙이 존재하는데, 이게 우리가 아트시티라는 용어로 여러분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아트시시트라는 용어, 아트시시트라는 용어로 머릿속에 담아주시고, 첫 번째 악화 방지, 악화 방지. 손상의 회복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은 악화 방지에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적절한 시기입니다.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수능입니다. 환자가 얼마나 수능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개별합니다. 개별성의 원리인데요. 개별. 선수마다 개인차가 있으니까 그걸 고려하라는 거고요. 특별성의 과정입니다. 특별성의 과정은 뭐냐면 특이성의 원리죠. 특이성의 원리인데 어떤 특성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 거기에 대처하라는 뜻이고요. 운동 강도, 똑같은 느낌의 재활의 진도 강도가 있습니다. 그 강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신체적인 전체적인 접근인데요. 다양성의 원리입니다. 다양성의 원리하고 같은 차원인데, 환자의 신체 전반적인 부분, 신체, 심리적 이런 부분들 전부 다 다반적으로 생각해서 접근하라. 라는 차원에서 7가지의 원칙을 여기서 중요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방금 이야기했던 7가지 내용을 순서대로 이야기하면 악화 방지입니다. 악화 방지. 히포크라테스가 이야기한 내용을 한번 언급하면, 질환을 나아지도록 도와주거나 더 이상 심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치유다. 치유. 우리가 회복하는 걸 주로 이제 치유에 이제 많이 비유하는데요. 치유는 이렇게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 것, 더 심해지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처치하거나 오판으로 인해서 신호적 운동이 오히려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너무 공격적이고 너무 과한 프로그램 제시는 오히려 좋지 않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상에 대한 신체 반응 파악, 어떤 운동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 프로그램 구성 및 적용 절차에 대한 계획이 아주 명확하고요. 정확하게 이루어질 때 환자의 성공적 재활이 보장이 됨으로써 좀 더 진지하고 좀 더 하나하나의 판단과 구성이 이루어질 때 중요하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적절한 시기인데요. 여기 시기를 굉장히 여러 연구가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시기인데 여기는 치료적 운동의 적용 시기는 부상 부위를 악화시키지 않고 가급적 빠르게 회복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빠르게 회복하라. 빠르게 회복하는 것이 선수의 능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또 능력이 운동 현장에서, 경기 현장에서 잘 발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상 후에 어느 정도의 휴식 기간이 요구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당연한 과정 중에서도 보다 일찍 재활 운동을 시작할 때 빠르게 원상복귀로 회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부상 환자가 부상을 당한 이후에 일주일 동안 휴식을 계속 연장하게 됐을 때는 하루에 약 3, 4%의 근력 손실이 초래되었다는 연구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손실된 근력이 회복되려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근정지를 위해서 근력의 강화나 정지를 위해서 소요하는 시간에 비해서 손실 이후에 이 손실된 근력이 회복되는 데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라는 연구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손상 이후에 빠른 대처로 치료가 그 손상된 부위가 다시 회복된 다음에는 가급적이면 빨리 회복을 위한 재활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연구에 따르면 부상 환자가 2일 동안 치료적 운동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복되기까지 일주일 정도 소요가 되고요. 4일 동안 치료적 운동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복기까지는 약 4주 정도 이상의 소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가볍게 경증으로 어떤 손상이 일어났으면 회복되는데도 금방 일어나는데, 손상의 범위가 커서 회복되는 그 과정이 길면 길수록 회복되는 것은 더 아주 복리 현상 차원에서 더 크게 일어나기 때문에 회복되는데 크게 시간이 소요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밍이 있다는 겁니다. 회복하는데도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대개 이제 적절한 시기가 우리가 잘못되어서 문제가 많이 일어나죠. 우리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손상이 일어나거나 발을 염자를 일어났거나 아니면 오십견이나 이런 현상 때문에 주로 병원에 치료를 받으면요, 통증이 사라지면 모든 것이 회복된 줄 알고 그냥 일상생활로 들어갑니다. 그런 일상생활이 들어간 이후에 다시 이제 병원을 찾게 되는 대부분의 이유가 바로 이러한 기능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 근력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재활운동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영구적인 나중에 지나가면 만성으로 이제 전환되어서 질환으로 전환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적시적소의 적절한 시기가 바로 이제 꼭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인들에게도 이러한 적시적소의 재활운동이 반드시 접목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환자의 수능인데요. 수능은 모든 사항을 인지하고 운동사의 어떤 그 지시와 이런 것들에 이제 지시에 이제 따르는 건 사항을 수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환자가 수능하지 않은 프로그램은 재활에 성공적이지 않다. 환자의 수능을 확인하고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환자에게 재활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가 수능을 했다. 그럴 경우에 수능이 주는 의미는요, 재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서 회복과 손상을 개선하겠다는 허락입니다. 환자의 허락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체육시설이 아닌 곳에서도 자기가 치료적인 처방을 적극적으로 따르겠다라는 그런 신호로 이제 보아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환자의 수능이 일어났으면 거의 이 프로그램의 이 어떤 성공률은 거의 80%, 90%까지 이제 앞당길 수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개별화입니다. 개별화, 손상에 대한 반응은 개인적 차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하십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형제끼리 쌍둥이끼리도 서로 어떤 유전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똑같지만 그죠? 서로 어떤 환경에서 자라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서로가 똑같은 과정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서로가 다른 결과치를 보일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생리적인 부분, 화학적 개인차, 그리고 친구와 동료, 그리고 가족에게 미치는 또 여러 가지 또 영향들이 있죠. 그다음에 환자의 심리적 상태, 그다음에 외적인 압력이죠. 팀이나 코치나 이런 분들이 주는 압력,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오는 개별화들의 이제 고려해서 운동사는 처치해야 됩니다. 근데 특수화된 과정입니다. 특수화된 과정인데 치료적 운동 프로그램에서 이러한 과정들을 꼭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건 이제 후반부에 치료적 운동에 대한 기본 요소들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어떠한 과정에 각각의 어떤 프로그램의 단계별로 이렇게 특수하게 이 치료 운동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도인데요. 강도는 환자와 그 한부에 효과를 줄 수 있어야 하며
또한 부상을 악화시키지 않는 범주에서 적용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 신중하게 결정돼야 됩니다. 우리 이제 운동 처방이나 우리가 트레이닝에 있어서도 이 운동 강도가 이 트레이닝의 효과나 운동의 효과에서 작용하는 그런 수준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이제 환자에게도 이런 강도를 적용할 때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건 이제 제2장에서 치료적 개념에서 상세히 거론되면서 어떠한 치료에 대한 과정들, 어떠한 정도의 치료에 따라서 강도가 어떻게 이제 접목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제시를 하고 있나 봅니다. 자, 적절한 강도의 적용을 위해서 운동의 진행 과정과 그리고 그 각 운동을 하는 환자에게 주어지는 스트레스의 양을 잘 파악을 할 필요가 있고요. 강도가 너무 강하거나 너무 약한지를 신속히 파악해서 재처방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운동 강도의 난이도에 따라서 운동 강도는 재처방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뭐 운동 강도의 난이도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지상에서 충분히 이제 이 환자가 운동사의 그 프로그램을 제시했을 때 수행해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반원 프로그램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몸이 막 움직이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협응력의 운동이나 아니면 밸런스 운동을 접목시키기 위해서 제시를 했는데, 그런 경우가 했을 때 난이도 너무 높아요. 근데 중간 난이도가 이제 없이 바로 높은 난이도 가다 보면 환자에게 스트레스가 가해질 수 있으니까 빨리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그 중간 난이도를 과정들을 빨리 제시해서 그런 것들이 선수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방법들을 빨리빨리 제시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뭐 사실 돈만 많다면 다양한 장비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뭐 저는 이제 국비 지원을 받아서 많은 돈을 학교에서 지금 받아서 저희 학과 차원에서 이 장비를 많이 지금 구입하고 있는데, 실제 장비 활용을 하더라도 또 단점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학교에서 이 공간을 제공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이 많은 이 기자재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접목할 수가 없겠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바로 이제 우리 운동사들의 창의력과 상상력과 창의력을 동원해 가지고 아주 좁은 공간이든 아니면 아주 작은 기자재를 활용해서라도 아주 창의적으로 만들어내는 어떤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여기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전체적인 접근인데요. 전체적인 접근은 이 아래에 있는 내용하고도 조금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활 과정에서 운동 적용은 신체 일부분이 아닌 환자의 전신적인 부분도 고려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우선적인 재활에서 포커스는 초점은 물론 뭐 다친 부분에 손상의 빨리 회복이 중요하지만요. 그 과정에서 환자가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과정에서 오는 심폐지구력의 유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손상되지 않은 부위의 관절 가동 범위는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근력, 협응력, 건지구력은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손상 부위의 재활 후에 선수보다도 더 나은 신체적, 심리적 상태를 산채로 다시 이제 복귀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목적과 목표인데요. 목적을 보게 되면 치료적 운동 프로그램의 두 가지 기본적인 목적이 유지되고 있다. 손상되지 않은 다른 신체 부위의 능력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십시오라고 되어 있고, 손상 부위를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효과적으로 재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이 두 가지를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컨디션, 선수의 컨디션을 손상 부위에 너무 직접적으로 너무 중점을 주다 보면 선수 신체의 전체적인 컨디션이 저하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컨디션이 전체적으로 저하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뭐 이런 수중 운동 접목이나 그다음에 뭐 무릎 손상이 있는 경우에 팔 에르고미터를 이용해 가지고 심폐 능력을 유지하는 방법들. 어깨 관절 손상이 있는 경우는 선수를 눕혀 놓은 상태에서 중력이 없는 상태에서 적어도 팔굽 관절하고 이제 손목 관절 부분에 근력이나 관절 가동 범위가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접목을 시켜서 그 부위에 어떤 이런 능력들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끊임없이 제시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손상 부위의 재활을 이제 주는 것이 이제 가장 초점이죠, 그죠? 그래서 손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재활에 요구되는 지식 토대로 적절한 판단을 우리 운동사들이 접목할 때 매우 좋은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비효과적이 또는 잠재적인 위험이 따르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이 두 가지 빨간색을 이 목적이 주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목표인데요. 목표는 이렇게 목표는 노력의 결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력을 얼마나 하냐에 따라서 이 목표가 달라지는데 목표는 객관적이어야 된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환자를 손상 전 수준으로 회복시키거나 경기장으로 복귀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러한 방법들을 이용해야 됩니다. 빠르면서도 안전하게, 효율적이면서도 효과적으로, 잘 보살피면서도 공격적으로 가급적 치료의 효과가 최단시간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매우 어려운 방법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감을 회복시키는 것. 선수에게 자신감을 회복시키는 것이 이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는 데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재활을 얼마나 빠르고 또는 혹은 느리게 진행하는가에 대한 적정에 대한 수위가 있다고 합니다. 그 수위를 잘 가지고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상의 목표 지점에 도달하도록 최대한의 부하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독려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운동사의 동료가 심한 스트레스 작용하도록 조심하십시오. 세심한 주의를 기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목표는 요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표는 객관적이고 측정 가능한 것으로 목표를 가져야 한다는 거. 자, 목표는 언제든지 측정이 가능해야 되고요. 누구나 보고 그 데이터를 서로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 있어야 됩니다. 목표는 때로는 이제 구체적인 방법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구체적인 목표가 제시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측정된 내용들은 바로바로 어떠한 변화도 기록할 수 있는 습관을 반드시 가지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기록들이 결론적으로 선수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 나타나는 어떤 반응들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매칭시켜서 프로그램을 조정하는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로 이제 객관적인 측정을 보면 주관적인 통증인데 주로 이제 우리가 이거 보면 MMT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자가 근력 그죠 도수 근력 검사 같은 경우 이제는 10점 정도의 과정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척도를 가지고 이제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객관적인 척도로는 신체 둘레나 그다음에 이제 관절 가동 범위 측정하는 거 그다음에 힘을 측정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디지털 근력 검사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게 되면 이런 수치화 시키실 때 누구나 다 인정하게 되겠죠. 그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활용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내용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보시게 되는 우리가 관절 가동 범위, 유연성, 근력 검사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이제 과정들에 있는 것들이죠. 자세 분석기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맨손 근력 검사, MMP에 대한 데이터인데 이제 물리치료에서 많이 이제 쓰는데 뒷부분에 이제 책을 보니까 저희 여기 자료에도 이 데이터가 약간은 이제 번안돼서 제시돼 있더라고요. 게시돼 있어서 이 내용이 이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목표에는 단기 목표와 단기 목표가 있는데요. 최소한 1개월 이상의 과정에서는 장기 목표하고 단기 목표를 따로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만들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기 목표는 치료적 운동 프로그램의 최종적 목표입니다. 장기적 목표는 치료적 목표의 최종 목표이죠. 손상을 완벽하게 해결해서 경기 출전하는 거고, 단기 목표는 이 장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관절 또는 주간 또는 2주간에 맞춰져 있는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주 단위로도 우리가 수립을 할 수 있고 단기 목표는 그다음에 재활 과정의 단계와 아니면 손상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수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른쪽에 이제 보면 예시를 해놨는데 목표를 할 때 주당 뭘 감소시킬 것이다. 또 주당 어떤 부분은 정리시킬 것이다. 이런 것들을 구체적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목표를 잡게 되면 좀 더 환자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작은 목표들이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단기 목표를 하는 목적은 앞부분에 이야기했던 것과 같은 이제 동이 되는데요. 이러한 단기 목표를 달성할 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면 환자의 어떤 인품이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환자의 이제 성격이죠. 환자의 성격이 크게 좌우하고요. 손상에 대한 반응과 이 선수가 얼마나 순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얼마나 이것을 극복하겠다는 의지, 도전적 정신이 이제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후원이나 그다음에 학업을 하고 있는 상태인지 안 하고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러한 영향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하십시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사와 평가인데요. 자, 검사 평가는 우리가 여러분들 현장에서 많이 이제 우리가 접목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치료적 운동 프로그램의 과정에서 운동사는 수시로 평가를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작과 함께 과정에서도 그리고 끝나는 시점에서도 평가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제 진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도는 여기 이제 부분에서 운동 진도인데요. 이런 바람직한 진도를 할 때는 보면 통증, 부종, 운동 능력의 퇴보를 유발하는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치료 효과를 줄 정도로 진행을 하십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프로그램의 과정입니다. 그죠? 프로세스니까 이 두 가지 진도를 제시하고 있는데 하나는 운동 진도고 하나는 프로그램 진도인데 이 진도를 잘 짜야 되는데 이 진도가 잘못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운동의 종류로 봤을 때는 무중력 운동을 통한 관절 가동 범위 운동, 등척성 운동, 등장성 운동, 등속성 운동, 플라이메트릭 순으로 운동 프로그램이 진행이 돼야 된다는 것. 그래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러한 과정들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환자의 부담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 과정에서 재손상의 부분들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진도할 때는 뒷부분에 이제 나왔던 뒷부분에도 계속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유연성을 먼저 목표를 잡을 때 유연성 회복을 목표를 잡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연성이 회복된 것이 목표가 달성이 되면 근력과 근지구력의 목표가 달성이 돼야 됩니다. 다음은 기술 훈련 순으로 이제 전개가 돼야 된다는 거. 이러한 프로그램의 진도가 서로 이렇게 접목될 수 있도록 해서 프로그램 검사와 평가 프로그램이 진행돼야 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평가를 바탕으로 하는 재활인데요.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뭐냐면 평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데 평가 도구는 이렇게 환자에게 주로 질문지법을 많이 이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질문지법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 질문지법으로 활용할 때 이러한 여러 가지 여기 지금 오른쪽에 제시하고 있는 우리 교재에 있는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환자의 재반적인 과정들 손상부위도 파악이지만 재반적인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면서 우리가 환자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이제 내용들은 운동사만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자료들이 환자, 부모, 의료인, 의료비를 지불하는 기관 이런 데 다 제공되고 있다. 또 제공되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보면 병원에서 근무하는 운동사가 있을 거고요. 현장에서 근무하는 분도 계실 거고요. 이러한 분들 서로가 조금은 차이가 좀 있겠지만 이 평가 도구는 공식적이고 일반화된 평가 방법으로 서로 이제 통일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것 중에 결과 평가 도구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평가 도구가 있고요. 또 하나는 특정 부위의 상태를 평가하는 평가 도구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일반적인 건강 상태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환자 관리를 하고 손상 관리를 했는데 최근에 와가지고는 허리면 허리, 어깨면 어깨, 이런 발목이면 발목 각각의 특정 부위별로 맞춰가지고 평가 리스트가 이렇게 활용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서로 장단점은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장단점을 잘 보완하기 위해서 아직도 이러한 평가 도구에 대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연구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런 평가 도구를 지속적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이제 단체 활동을 하면서 이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여기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말이 빨라지는데요. 마지막 이제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는 실효적 운동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실효적 운동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과정은 유연성 및 관절의 운동 범위고요. 근력 및 근지구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되어 있고, 세 번째 고유 수용 회복력 민첩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실효적 운동이라는 범위에 운동 프로그램 구성 요소는 이것을 이용해서 만드는 것이 맞다. 이것을 이용해서 만들어라. 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내용들이 들어간다. 라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내용의 과정들은 아마 좀 더 상세하게 뒷장에서 제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분야에서 그 전문 강사님들의 이야기가 오히려 더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자료들은 제가 이제 제시해서 자료들은 이제 탑재해 드릴 테니까요.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이거를 활용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시간 관계상 마지막 부분에 지금 있는 부분들, 이 부분을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경기 현장에서 복귀하는 기준은 손상 부위의 통증이 없고 부종이나 이상적 감각이 없는 경우를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 이 부분 역시 마찬가지 이런 것들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그 세 가지의 영역이 모두 완료됐을 때 이야기를 하고, 또 이야기된 것도 중요하지만 의사가 주치의가 반드시 이렇게 지시를 내려야만 갈 수 있습니다. 이때 주치의가 복귀를 이렇게 지시를 내릴 때 이 운동사의 조언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운동사의 정보가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의 여러 가지 평가나 계속적인 어떤 검사들에 대한 기록지에 나왔던 그 기록들이 크게 중요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재활 과정에서 우리 환자들에게 올 수 있는 심리적인 요인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환자는 슬픔의 단계가 이렇게 온다고 합니다. 손상을 당하게 되면. 그래서 손상을 당한 환자는 슬픔의 단계가 오는데, 이것도 역시 연구가들에 의해서 제시된 바인데요. 거부, 분노, 의기소침, 순응이라는 단계가 이렇게 온답니다. 거부의 단계는 뭐냐면 손상을 입은 초기인데요. 손상을 당해서도 무시한다는 겁니다. 무시해. 내가 뭐 이 정도는 하고 이제 무시해버리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요. 자기가 손상을 받아서 병원에 가야 된다는 것을 자기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부를 하게 되고, 그 거부한 상태가 계속 유지되다가 손상의 의미가 굉장히 심각해지면요, 그때는 분노를 일으키는 과정이 생긴다고 합니다. 현실에 대한 이제 본능에 의한 적개심,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왜 이런 현상이 생겨? 라고 하는 건 화가 치밀은 분노가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이때 운동사와 구성원들이 빨리 대처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빨리 대처하지 않을 경우에는 손상의 악화나 빠른 회복을 기여하기에 굉장히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운동사의 역할이 매우 크게 작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단계는 이러한 이제 인정을 하게 되면요, 의기소침이 온대요. 의기소침이 와서 환자가 현실을 직시할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팀에서 격리된 상태가 스스로 알게 되고, 그다음에 자존감이 저하되고, 이에 따라서 이제 불안감, 미래에 대한 어떤 걱정,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의기소침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때 사실 재활 과정에서 환자가 의기소침이 생기면요, 운동사나 환자에게 큰 힘든 시기라고 합니다. 환자는 재활 과정에 이제 불참을 하게 되고, 전적으로 이제 이 치료, 재활을 거부하는 상황, 행동을 또 발생시키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런 과정들을 끊임없이 과정들이 이제 반복되면서 순환 단계가 오는데, 이 순환 단계가 오면서 흥분됐던 심적인 부분들이 이제 안정이 찾으면서 이제 실제적으로 성공적인 재활이 시작되는 단계가 온다고 합니다. 이러한 단계들은요, 슬픔의 단계가 갑자기 막 급삭들이 오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순서대로 이제 오는 것이 이제 거의 대부분인데, 이런 순서대로 오는 과정들이 오다가 되돌아가는 경우도 생긴답니다. 다시 의기소침까지 오다가 또 분노 또는 의기소침하다가 이제 거부까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반복되어 오다가 수능 단계로 와서 재활이 일어나는 경우. 그래서 이 많은 슬픔의 단계가 반복되기 때문에 이 환자들이 운동사의 역할, 그리고 환자와 소통을 하고 격려하고 때로는 푸시도 하고요. 또 때로는 우리가 이제 상담 카운셀러들을 불러서 협조도 구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의 과정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심리적인 회복을 위한 운동사의 역할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게 심리적인 부분에 환자를 심리적으로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대화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할 때 운동사가 갖춰야 될 바람직한 대화법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지하게 경청하고 환자의 마음으로 하고 이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상담의 기법이네요. 상담의 기법인데 가장 중요한 거 대화 중에 눈을 마주치라는 거죠. 환자가 눈을 마주쳐야 할 때 가장 신뢰감과 진정성을 가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그리고 환자의 심리 반응이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방법도 있겠지만 뭐 이렇게 정보 제공자의 친숙도, 환자의 나이와 성별인데 대개 환자한테 우리가 이제 재활을 할 때 여성이 빨리 수능을 한답니다. 남자보다. 수능이 해서 그래서 회복 속도가 훨씬 더 여성이 빠르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격의 차이겠는 거죠. 그래서 환자의 걱정이나 스트레스 호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감안해서 환자 입장에서 대화를 하십시오라고 되어 있고 또 때로는 다음 단계에서는 이렇게 이제 목표를 함께 설정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뭐 독단적인 트레이너의 또는 뭐 재활사, 운동사의 그러한 부분에서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목표를 설정할 때 서로 대화를 통해서 가능한 위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고 있고 다음은 환자를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지원하는 데 부분에서 재활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요. 이 환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재반해서 뭐 좋은 여건이 만들어질 수 있으면 환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두 가지인데요. 환자에게 교감을 나누십시오. 교감을 가져야 되는데 제가 뭐 하는 교감의 차원에서 대화죠.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교감을 나누고 또 뭐 다시 여러 가지 시간을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고 하는 것도 좋은데 예를 들어서 자기하고 비슷한 환자와 비슷한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 성공 사례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이야기도 하고 같이 공감대를 이루고 어떤 성공 사례도 이야기할 수 있고 환자만 어떤 운동사의 전문가의 이야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가장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성공 사례가 있는 사람들, 선수를 불러서 같이 이야기하는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프로그램을 자꾸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재활 프로그램이 어떻게 보면 매우 단발적이고 아주 그냥 반복적인 트레이닝을 해야만 빨리 회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반복적인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환자가 지루함이나 아니면 또 그 단순함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흥미를 잃지 않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목하고 꼭 재활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그 외에 어떤 그런 재밌는 프로그램을 같이 접목해 가면서 요즘에도 AI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굉장히 최근에 와서 재활 프로그램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트레이닝가 4차원이라 해서 이 운동 재활 쪽에서도 진단하는 평가 도구나 아니면 재활 프로그램들이 AI를 활용해서 하는 방법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정보도 많이 활용하셔가지고 흥미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운동사의 역할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이 됐고요. 여러분들 장시간 동안 제 이야기를 듣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뭐 지금 남아있는 시간은 이제 한 6분 정도 7분 정도 되는데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문하시고 오늘 강의는 여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교수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더위도 잊은 채 2시간 동안 열정적으로 강의를 해주신 김현태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한 분 정도만 좀 질의 및 응답을 갖고 마무리하는 걸로 좀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한 분만 좀 예. 네, 뭐 특별히 질문이 내용이 이게 뭐 질의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혹시 그럼 뭐 추가적인 질문은 이메일을 통해서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은 교수님께서 아마 답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